대한민국 수출 품목 1위 반도체. K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 연구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반도체 실적 부진으로 지난해 삼성전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부품, 반도체를 둘러싼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입니다. 그리고 국가 총력전입니다. 지난해 3월 반도체 수출률이 전년 대비 42% 급감하면서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1, 2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모든 시장을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고가 아니면 뒤처지는 처절한 승부의 세계. 대한민국은 과연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까요?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 지문 하나로 건강 체크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했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눈과 귀가 되어주며, 심지어 휴대전화 하나면 원하는 음식을 자동으로 배달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한 가지. 바로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1965년도에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반도체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립 생산에 이제 트랜지스터에 들어가는 조립 생산에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보면은 국가가 지원을 해줘서 외자 도입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외국 그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게 굉장히 큰 효과였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었던 거고요. 한국 반도체가 이제 획을 긋게 되는데, 그때 당시엔 단순 조립이었다가 한국 반도체가 오면서 웨이퍼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생산이 가능했죠. 근데 중동 오일 쇼크가 오면서 기업이 이렇게 도산의 위기가 있을 때 삼성이 인수를 하게 됐죠. 삼성이 인수하게 되면서 그때 이병철 회장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도 반도체로 간다 라고 하는 거를 도쿄 선언을 했죠. 불과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64K를 만들어내게 된 거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 나가게 됐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여 개 기업이 지금 17만 7천 명 정도가 종사하는 곳으로 조사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 전 세계 249개 국가 중 109번째인 대한민국. 부족한 자원 대신 기술 집약적인 첨단 산업에 집중했는데요. 그중 전자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에 주력했고, 명실상부한 최대의 수출 품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쟁 나라 미국은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반갑게 여기지 않았는데요.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방한하면서 첫 일정으로 평택의 S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았습니다. 반도체가 바로 국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과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기술력이 무기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바이든이 왔을 때 제일 처음으로 산업 현장 시찰을 한 것과 바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압도적인 점유율 1위 나라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1위는 대한민국인데요. 그럼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반도체는 크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혹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 저장의 역할을 하고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 처리의 역할을 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기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산업을 무섭게 성장시키고 있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2022년 8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 칩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이 세계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것을 막고 그 대신 미국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칩스법의 가드레일 조항을 보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게 중국 신규 사업에 대한 엄격한 투자 제한 조치를 두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도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까지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의 70%를 자급자족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양국 사이 거센 위협은 고스란히 K 반도체 수출에 악영향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의 낸드 플래시 공장과 후공정 공장, 디램 공장과 파운드리 공장 등을 운영 중인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거대 양국 기싸움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하고 또 뭐 중국 이렇게 기술 패권 경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든 회사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 뭐 한 10년 이상 인공지능 반도체의 패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사실 반도체 분야는 거의 승자 독식입니다. 그 1, 2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모든 시장을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서바이벌 해야 살아남아야 되는데 반도체마저 이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2018년을 정점으로 수출 비중이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급기야 2023년 3월에는 전년도 2월 대비 42%의 수출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곧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약점이 되었는데요. 반도체의 위기가 곧 대한민국 경제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반도체 전쟁. 여기에 또 유럽이 가세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EU 반도체법이 시행된 건데요. 유럽 역시 반도체 강국을 향한 발걸음을 딛게 된 겁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 반도체 위기의 원인은 내부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턱없이 부족한 노동력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현재 뭐 기업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면은 뭐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다 일단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PC나 스마트폰, 뭐 냉장고, 자동차 뭐 이런 모든 그 일상생활의 기기에서 그거의 성능이나 기능을 결정하는 게 그게 이제 반도체거든요. 정부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향후 10년간 한 10만 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인력이 10년에 한 5만 명 정도 지금 공급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더 많은 그런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적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인력 규모가 반 이상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인력 부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러니까 2010년대 즈음에 이 반도체 산업을 산업체에서 더 끌고 나가야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산업체에서 실제로 연구를 많이 하고 기술 개발을 해서 실제로 그 계속해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계속 차지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대학에 대한 투자, 관심이 등한시되면서 대학에서 반도체를 전공하고 그 애들이 졸업을 하고 그런 산업체에 취직하는 그 선순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상태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전공자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산업체 양질의 반도체 인력이 가지 못하게 된 거죠. 사실 인력난은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일단 그 실리콘밸리라는 거기에 전 세계 인력들을 이제 다 빨아들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유리한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보면은 이민 정책이 우수한 인력들을 취업 비자 같은 것을 아주 쉽게 내어주고 있거든요. 문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경쟁 국가들. 이들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부장 기업들의 뒤처져 있는 경쟁력 또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용인에 자리한 반도체 분야 기업을 찾아 그 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국내 소부장 기업의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로드포트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부품 내부의 수소를 5% 미만으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력은 전 세계 어딜 내놔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 대응책으로 그런 안을 매년 냈거든요. 근데 산업의 특징으로 보면 사실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고가의 장비이고 기존의 다른 장비들의 가격들이 기본적으로 뭐 20-30억에서 40-50억 정도 되다 보니 장비를 구매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워낙 전력 소모량이라든지 유지 비용조차도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공격적으로 간다 그러면 좀 일반 생산 환경하고 똑같은 환경 내에서 그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현실적으로는 현재 제일 가까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출력에 비해 대기업이 아니면 성장하기 힘든 시스템인 환경도 한몫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가의 반도체 비용과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 나 불산, PR 이런 거 수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날 저녁 때부터 모든 매체가 난리가 났어요. 이제 반도체 못 만든다. 불산 없이 어떻게 하냐 뭐 했는데 서너 달 만에 다 국산품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건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 소재가 퀄리티가 떨어져서 안 썼던 게 아니에요. 다 평가했어요. 사용을 안 한 거예요. 변화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못 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검증돼 있는 불산을 가서 쓰다가 사고가 나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거든. 그냥 그 회사 제품이 잘못돼서 나도 망하고 다 망하니까. 근데 굳이 다른 개발된 국내 회사 거 쓰다가 잘못되면 그냥 나 혼자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이미 기술 자립도는 80-90% 이상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검증이 되고 이 신뢰성이 있다 없다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늦게 따라오는 게 문제지 80% 이상의 경쟁력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력과 경쟁력의 차이를 좁혀야 할 때 먼저 인력난 해결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선 독일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 우리는 독일 연방의회 의원을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반도체 인력 문제 해법을 다양하게 연구하며 찾고 있는 독일 연방하원 의원 하칸 데미르 씨입니다. Ja, wir brauchen etwa 400.000 ausländische Fachkräfte jedes Jahr in Deutschland. Und wir gucken aber nicht nur aufs Ausland, auf Ausland, sondern wir schauen natürlich auch im Inland, dass wir dort Menschen in Arbeit bringen und Ausbildung bringen. Aber zusammengenommen
brauchen wir die Fachkräfte im Ausland und im Inland. So können wir die 7 Millionen auffüllen. Wir haben zum einen die Auslandshandelskammern von uns. Da werben wir für Deutschland. Wir machen Werbung. Wir haben eine Internetseite, wo wir Werbung machen, Make It in Germany. Und natürlich auf nationaler Ebene haben wir Gesetze, die wir konkretisiert haben, verbessert haben, so dass es einfacher ist, nach Deutschland zu kommen, um zu arbeiten.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독일 정부. 그중 하나가 바로 전문 인력 이민법입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게 독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새로운 이민법이랍니다. Also das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beruht zum einen auf den Punkt, dass Menschen aus dem Ausland, die eine 2-jährige Ausbildung gemacht haben und 2 Jahre Erfahrung haben, zum Beispiel ein Mechatroniker, und ein Jobangebot in Deutschland haben, dann können diese Menschen einfach nach Deutschland kommen, ohne dass es eine Anerkennung des Abschlusses von der Person gibt. Das ist neu. Also die Person kann dann einfach kommen. Wir haben einen Chancenaufenthalt, eine Chancenkarte für Menschen, die auf Arbeitssuche sind. Menschen können bis zu 12 Monate nach Deutschland kommen, um Arbeit zu suchen. Das ist wichtig. 한편 기술 인력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대학에서도 시도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에 자리한 한 공과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술대학으로 모든 분야의 학과를 개설하고 있지만 특히 반도체학과의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인데요. funktionell mittlerweile in die großen Chip-Architekturen mit ein. 학교 관계자를 따라 공과대학 실험실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Das ist das Mikrotechnologielabor mit Multimaterialdrucker, Laserablation und verschiedenen Technologien für die Montage und gleichzeitig auch Ausbildungsort für unsere Studenten. Hier insbesondere medizintechnische Mikroelektronik für Implantate, für mikrorobotische Systeme und auch für Hochleistungsanalytik. Unser Institut umfasst ca. 60 Mitarbeiter und besteht aus 3 Professoren. Der Professor für Nanoelektronik, Mikrosystemtechnik und Optoelektronik. Wie Sie sehen, haben wir eine ausgezeichnete Infrastruktur mit State-of-the-Art-Equipment. Die 1300 Studenten, die wir an der Fakultät haben, sind im Haupt- und Masterstudien mehr als 300 im Bereich der Nano- und Mikroelektronik studierend. Davon haben wir allerdings einen sehr hohen Ausländeranteil von mehr als 80%. 눈에 띄는 점은 학생들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는 것인데요. 전체 학생의 80%가 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시아에서 유학을 온 한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Ich bin Johanni und ich arbeite jetzt in einem Startup in TU Dresden und ich promoviert auch in TU Dresden in dieser IHM-Institut. Großfans für Robotik. Ich habe auch einige Turniere oder Championship für Robotik teilnehmen. Ich möchte weiterarbeiten im Robotikbereich, deswegen ich komme nach Deutschland, da Deutschland ist sehr stark im Maschinenbau und auch ein Teil in Mechatronik. Deswegen ich komme TU Dresden, studiere Mechatronik. 저마다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곳 독일까지 와서 각자의 미래를 꿈꾸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독일의 이민법으로 인해 외국인 학생들의 기술대학 입학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아주 정보를 그렇게 봤는데 들었을 때는 유럽에서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우는 도시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반도체 공장 그리고 또 반도체 회사가 아주 많아가지고 실습 기회거나 혹은 이 마이크로 전자 기술에 관한 이런 영역에서 뭐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이런 기회가 많아가지고 드레스덴에 왔습니다.
Ja, ich studiere Mikroelektronik und im TU Dresden in dieser Fachgebiet ist er sehr stark. Und ich kann auch für Mikroelektronikunternehmen hier in Dresden finden. Das ist die Ursache für mich, hier zu studieren. 배움의 기회를 넓히니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Das ist eine Anlage, wo wir Smart Material basierte Schaltkreise herstellen. Und das sind ganz besondere Schaltkreise, welche nicht nur Elektronen als Informationsträger, sondern auch Chemikalien verarbeiten können. Und das sind Schaltkreise für die Krebsforschung oder für die Untersuchung von Autoimmunkrankheiten. Ja, das ist jetzt der sauberste Bereich von unserem Reinraum. In dem Bereich hier sind die Vakuumprozesse, wo wir hauptsächlich so Beschichtungen und Ätzprozesse haben, um sehr dünne Schichten herzustellen oder dann wieder durchs Ätzen zu strukturieren und bestimmte Funktionen zu erzeugen an der Oberfläche. 대한민국이면 상상도 못할 최첨단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이곳. 마치 반도체 기업처럼 기술대학 내에 여러 파트의 장비들이 즐비한데요. 여기 기술대학에서는 진공 공정부터 코팅과 제작이 가능할 정도로 기업 수준의 인력과 기술력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 안에 이 모든 게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Die Universität hat strategische Kooperationen mit den großen Halbleiterfirmen wie Infineon, TSMC und Global Foundries. Wir als Institut haben ebenfalls Industrieforschung, aber hier lässt sich das am besten mit Forschungsdienstleistung beschreiben. Und hier arbeiten wir hauptsächlich mit kleinen und mittelständischen Unternehmen der Halbleiterbranche zusammen, für die wir Technologien, Komponenten und Systeme entwickeln, spezifische Analysen durchführen oder auch einmal eine kleine Serie. 이번에는 독일 중동부에 자리한 작센 아날트주로 가봤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3대장으로 꼽히는 반도체 기업이 바로 이곳 독일의 작센 아날트주의 주도인 마그데부르크에 2개의 반도체 팹을 건설할 예정이라는데요. 우리는 이곳에서 울프 갈렛 주 의회 부의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법을 발표한 이후 미국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이곳에 바로 반응이 나타났다는데요. Also wir haben die Situation ja gehabt, dass wir eine Reihe von Lieferkettenunterbrechungen in den letzten Jahren bekommen haben, auch in strategisch wichtigen Bereichen. Das hatte mit Corona zu tun, das hatte in dem Falle von Halbleitern explizit mit der Ankündigung der USA zu tun, China von dem Zuliefern von Halbleitern abschneiden zu wollen, zumindest der neueren Generation. Dazu gab es ja infolgedessen eine massive Verknappung von Halbleiterprodukten auf dem Weltmarkt, die sich vor allen Dingen in Europa, dort auch in der Autoindustrie sozusagen ausgewirkt hat und die sich sehr negativ niedergeschlagen hat. 일명 칩워. 반도체 전쟁으로 유럽 역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국제 정세 변화에 유럽은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Also es gibt innerhalb dieses Gesetzes eine Passage, in der eine niedrige Milliardensumme von Euro direkt aus dem europäischen Haushalt für die Förderung der Chipindustrie innerhalb der Europäischen Union bereitgestellt wird. Viel wichtiger ist allerdings, dass es eine Möglichkeit gibt, insgesamt in Höhe von 50 Milliarden Euro, die Chipindustrie in Europa zu subventionieren. Jetzt muss man aber unterscheiden, das sind keine Gelder, die die Europäische Union bereitstellt, sondern die Europäische Union erlaubt
den Mitgliedsländern aus ihren eigenen nationalen Mitteln solche Förderungen bereitzustellen, was ansonsten mit den Gesetzen des europäischen Binnenmarktes nicht in Übereinstimmung zu bringen wäre. Und das ist sozusagen der zentrale Inhalt. Einige Milliarden werden für die Entwicklung der Halbleiterindustrie selbst bereitgestellt, aber viel wichtiger ist, dass über 50 Milliarden Euro 미국의 기업은 100억 유로의 국가 보조금으로 유럽 반도체 생산 시설을 늘렸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내놓은 보조금 지급이 해외 기업들에겐 매력적인 제안이었는데요. Also wir rechnen damit, dass die erste Ausbaustufe der Intel-Fabrikation 3000 direkte Arbeitsplätze bringt und wir rechnen das ab 27, 28. Es wird allerdings bereits beim Bau dieser Fabrik geht man davon aus, dass wir in etwa 7000 Arbeitskräfte über mehrere Jahre brauchen. Wir gehen davon aus, dass Contractor und Zulieferer für diese Fabrik mindestens nochmal 10.000 Industriearbeitsplätze realisieren. Und Intel will ja nicht bei dieser ersten Ausbaustufe von 2 Fabriken stehen bleiben, sondern sie rechnen bis zu 8 Fabriken. Und jede dieser Ausbaustufen hätte dann nochmal zusätzlich 3.000 Industriearbeitsplätze beinhaltet. Es ist also sozusagen nicht nur eine große Investition, sondern würde sich massiv auf den Arbeitsmarkt in der Region hier auswirken. 자동차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기업. 이 기업은 자동차 디스플레이의 모든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왕자를 되찾으려는 이 기업은 폴란드에도 46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으며 이미 향후 10년 동안 유럽에만 800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반도체법 지원으로 10억 유로를 받아 독일 드레스덴에 50억 유로를 투자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Die Halbleiterindustrie ist eben eine Querindustrie, eine Enabling-Industrie für die meisten modernen Industrien und Zukunftstechnologien, auf denen zukünftiges Wachstum, Wirtschaftswachstum, aber damit auch Wohlstandswachstum in der Gesellschaft, in Europa, in Deutschland eigentlich beruht, bei gleichzeitiger Lösung unserer Klimaprobleme. Und in die Chipindustrie hier zu investieren, hat eben den riesengroßen Vorteil, dass das zu einer erhöhten Wettbewerbsfähigkeit von anverwandten Industrien wie beispielsweise der Automobilindustrie führt, wie beispielsweise den Maschinenbau führt. Also wir begrüßen den European Chips Act außerordentlich. Also wir sind überzeugt, dass das eine der wesentlichen Standortvoraussetzungen ist, um den Standort Europa und damit auch den Standort Deutschland wettbewerbsfähig zu halten, wettbewerbsfähig immer im Mitbewerb mit anderen Regionen und Ländern, die ja mächtig momentan drauf und dran sind, an der Chipindustrie und der Ansiedlung von Chipproduktion und Chipforschung zu ziehen. 유럽의 반도체법은 유럽 내 반도체 회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반도체 기업 회장들과 함께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기업을 찾았습니다. A기업은 인공지능, 스마트폰 등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반도체 장비 시장의 강국인 네덜란드. 유럽 최고의 기술 허브로 불리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를 연상시키듯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중 A기업은 지난해 극자외선 노광 장비 수요가 늘면서 순매출과 순이익이 크게 늘었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네덜란드 반도체 연합 프로그램 매니저인 로니 쿠펜스 씨를 만났습니다. So the strategy of the European Commission is that different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hey focus on their strengths. And so Germany is strong in production, so they're attracting foundries from TSMC and Intel. In the areas where the labor costs are lower, like Portugal and Poland, we have new packaging facilities. And for the Netherlands, and also specifically here in the south of the Netherlands, we have a focus on equipment, of course, which we're strong in. So we're investing in new types of equipment, sub-2 nanometer lithography machines, but we're also focusing on photonics. So first-of-a-kind photonics foundries, focusing on the production of indium phosphide. And also within the public awareness,
is increasing the awareness of this industry. And if you think about how innovative is it, it's one of the most innovative industries that there is. 나라와 나라, 그리고 기업과 대학이 촘촘히 얽혀 함께 공존하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반도체 산업. 5년 내에 목표 달성 10%에서 20% 성장은 멀지 않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은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충청북도 음성군. 여기는 바로 학생들을 반도체 분야 인재로 키우고자 설립된 반도체 장비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파리찌라는 거는 여기 지름을 말하는 거예요. 지름이 이곳의 실기 수업에서는 기업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부품과 장비가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예, 우리 충북 반도체 고등학교는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해서 특목고라고 불리웁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반도체 장비 유지 보수에 특화된 마이터고로서 이 반도체에 관심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진학해서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6대 공정을 학생들이 실제 체험해보고 장비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메인터넌스로서 자기 산업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와 다른 교육 과정이 진행되는 이곳. 학생들이 반도체 장비를 배우기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수업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면서 쉽게 이해를 하고 직접 이렇게 장비를 만지면서 좀 더 쉽게 알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기초 지식부터 실무 능력까지 폭넓게 제공받는 학생들. 학생들은 반도체 설계, 제조, 검사, 품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으며 실력을 쌓아갑니다. 교육 과정을 1학년 때부터 순차적으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는 이제 산학 겸임교사, 산업체 우수 강사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실제로 반도체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학생들한테 더 실무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도 잘 실무적인 부분을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부를 이제 방학 때마다 아니면 퇴근 후에 스스로 공부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도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만큼 학생들도 미래의 반도체 꿈나무가 되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현재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업을 나갔을 때 고등학교 때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반도체에 대한 장비를 실제로 만져보고 용어에 대해서 익숙한 그런 학생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도 취업 나가서 현장에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직원들보다 더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또 자기가 여기 전공 분야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회사도 만족하고 학생들도 매우 만족하고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는 전국에 2개. 2026년까지 4개 학교를 추가로 증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난해 여름 광주에서는 국내 최대 인공지능 산업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And statistics shows that last 70 years AI와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시였는데요. 인공지능으로 만나는 다양한 기술과 AI 컨퍼런스, 그리고 최신 첨단 기술 제품을 선보인 이 자리에는 국내 첨단 산업 기업 관계자들뿐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도 참석하였습니다. 사람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도울 다양한 제품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생활할 때 청각에 되게 의존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 이런 개인화된 공간 음향이 지원이 잘 되는 경우에는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시각장애인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형 인공지능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일상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AI 반도체 시장은 발전을 거듭했고 2023년 돌풍을 일으킨 또 하나, 생성형 인공지능.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작곡한다든지 하는 좀 더 사실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AI를 의미하고요. 대화형 AI 챗봇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의 수준이 인간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조 영역까지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특화된 또 다른 반도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이제 반도체 시장의 주인공은 AI 반도체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여기 대화형 AI 챗봇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음식 배달앱 회사인데요. 저희 일단은 가장 많은 사용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는 저희가 메뉴 뚝딱 AI라고 해서 생성형 AI인 GPT-4를 기반으로 메뉴들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지금 10월 17일부터 송파 지역에서 베타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이제 사용자분들이 작성해주신 리뷰를 안전하게 GPT가 읽고 이걸 기반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메뉴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 팀은 GPT를 하나의 팀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GPT를 기반으로 해서 파이썬 코드 같은 걸 짤 때도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면 좋을지 그런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프로젝트들에도 GPT가 한 명의 팀원으로 투입이 되어서 프로젝트들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GPT를 포함한 여러 생성 AI 모델들의 최근의 발전은 1차적으로는 사람들이 조금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을 조금씩 도와줌으로써 어시스턴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사람과 함께 사람이 가이드하는 방향 안에서 좀 더 나은 방향의 고민을 함께하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성 AI의 사용자들이 조금 더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은 기존에 개발된 장치를 만나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신물물로 탄생되기도 하는데요. 여기 한 스타트업 기업이 개발하고 만들어낸 렌즈 또한 생성형 AI와 결합되어 무궁무진하게 이용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AI 비서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많은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내 일정이 뭐지? 아니면 내가 이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나 오늘 해야 될 일을 좀 정리해줘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또는 이걸 분석해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눈앞에서 보여주고 펼쳐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제품 사례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보면 스마트폰은 터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계와 사람이 소통을 했다면 이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서는 음성인식과 생성형 AI 기술이 글래스와 사람이 소통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장면이 아닌 실제로 구현 가능한 음성 인식과 생성형 AI 기술의 만남.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까운 미래에는 더 편리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겠네요. 보통의 일상이 될 AI 반도체 세상. 이를 위해 기초가 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AI 반도체를 아마 소비자 최종단에서는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텐데요. 그 서비스를 실제로 구동하기 위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이 기업은 서빙형 AI뿐만 아니라 AI 스피커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AI 반도체 기술력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저전력, 고효율의 AI 가속기 기술을 확보한다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초반에 그치고 있는 AI 서비스 시장에서 뛰어난 컴퓨팅 기술을 확보를 통해 한국 반도체가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를 위해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 상용 레퍼런스 확대, 개발 환경 편의성 증대가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든 회사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 뭐 한 10년 이상 인공지능 반도체의 패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게임 체인저는 바로 AI 반도체. 전문가들은 약 10년 후인 2030년에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6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AI 반도체 시장의 주요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도 법제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연구소와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개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성공을 지키는 상호 대응적인 구조인데요. 왜 이러한 법에 대한 개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94년 4월에 제정된 이후로 한 10차례 정도의 부분 개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에 대한 부분을 촉진하는 근거법의 역할은 했는데 기술 분야가 융복합 연구가 보편화되고 있고 연구개발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면서 경제 효과를 이렇게 창출하는 내용을 담기에는 좀 그 한계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영을 한 정부와 기업과 연구소가 협업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죠. 정부는 법을 제정하고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고 기업은 기업들 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정부 출원 연구기관은 기술 개발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러한 3자가 단합되는 모습을 예전에 보여줬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켜온 대한민국. 이젠 정부와 기업, 연구소, 나아가 학교까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인데요.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AI 반도체 주도권이 곧 세계의 주도권이 되는 시대. 더 편리한 내일을 만들어갈 K반도체의 눈부신 행보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